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조금 쉬셨습니까? 이 앞에 제가 한 20분만 하고 말려 그랬는데, 쓸데없이 막 너무 많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좀 많이 했네요. 이번 시간에는 좀 짧게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개화가사 전반에 대한, 뭐, 개화기 시가가 크게 어렵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한번 다시 되뇌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외국인 학생들 경우에는 한국의 개화가사, 개화기 시가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제가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여기 이 내용들이 개화기 시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과도기적 형태로서 드러났던 거기 때문에 그 개화기라는 기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시기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화 시기,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도 초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선 말과 대한제국이 건립되고 한일합방 되기 전까지 한일합방 그 정도까지의 어떤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이제 개화기 시가들의 형식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를테면 의병가사류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의 등장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라는 것은 운문이죠, 운문. 그러니까 소설이 산문의 형식이라면 운문의 형식이 바로 시가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개화기 시가 했을 때 한국 개화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그랬을 때 결국 서양의 어떤 제국주의 그 조선 말에 이르게 되면 서양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운용호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펴게 되는 가장 그 핵심은 뭐죠? 그렇죠. 서양 문물 그러니까 척외지 않습니까? 어, 외 그러니까 외척 그러니까 척외 그러니까 외국 세력들을 배척한다라는 거거든요. 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으로 대표되는 어떠한 그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구 기득권 세력과 민비 그러니까 이제 민비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 일본에 의해서 어, 명성황후를 갖다가 결국은 하대하는 그런 표현으로 썼던 거니까 민비라고 하면 안 되겠죠. 명성황후로 대표되는 그 민씨 일가 역시 이제 물론 그 어떻게 보면은 권력 다툼을 했지 않습니까? 흥선대원군이 결국 그 명성황후를 간택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자기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외척 세력들의 바로가 일어나죠. 어, 그래서 정조가 갑작스럽게 이제 정조의 그러니까 독살설이 있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승하게 되죠. 정조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정순, 헌, 철, 그러니까 순조, 헌종, 철종이죠. 순조, 헌종, 철종이 이르는 그 3대의 시기에 바로 뭡니까? 외척 세력의 바로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외척 세력으로서 나라를 그냥 아주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판 5분전을 만들어 버리죠. 걔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주 그냥 그 나라 자체를 그냥 말아 드시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러니까 순조, 헌조, 철종들을 보면 순조 때 안동김 씨, 헌종 때 풍양조 씨, 그 다음에 철종 때 다시 안동김 씨가 세력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동김 씨가 똘똘한 쉽게 얘기하면 똑똑한 외척들 그 왕족들을 싹 제거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자기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안동 김씨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랑이 사이로 김병학이었던가 아마 가랑이 사이로 기어 들어가면서 온갖 수모를 견뎌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안동 김씨 쪽에서 어떻게 봅니까? 아, 쟤는 아주 개판 오분전인 그런 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의 아들인 고종을 왕으로 채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척 세력들의 발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본다면 진짜 이를 갈고 있던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자기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아들일 때는 그,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아무도 없는 명성황후를 갖다가 자기 며느리로 간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면으로 본다면 악수가 돼버렸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죠. 안동김 씨 세력은 워낙 이제 그 순조 순 순조 헌종 철종을 거치면서 많이 그냥 그 세력을 잡아왔기 때문에 똘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명성황후 주변에는 자기 외척 세력이 없는 애를 갖다가 간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갖 시정 잡배 같은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민시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를 아주 그냥 망하게 만드는데 일조했죠. 민씨 세력들이. 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외척 세력들의 발호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뭐 이시조선의 나라라는 거죠, 결국은. 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경복궁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왕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큰 경복궁을 새로 짓잖아요. 그 과정에서 막 다시 화재가 나기도 하고 막 하지만 결국은 지어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경복궁의 재건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면으로 본다면 흥선대원군의 쇠퇴를 가져오는 아주 대표적인 그 사건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 명성황후가 크게 되면서 고종을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명성황후가 힘을 못 쓰다가 결국은 뭡니까? 고종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고종이 명성황후의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점점 안 듣게 된다는 거죠. 며느리가 득세를 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과의 이제 일대 혈전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흥선대원군이 쫓겨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고종이 누구 편을 들어버립니까? 바로 명성황후의 편을 들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민씨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이제 또 한 번 풍파에 휘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이제 바로 조선 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시기에 서양의 여러 제국주의 세력들이 침략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중일 이 세 나라 모두 이제 서양 그 어떠한 제국주의 세력들의 침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근대 문물을 빠르게 흡수하게 되는 거죠. 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편 전쟁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그 전쟁들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뭐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이런 그 땅들을 한 100년 정도 빌려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서양 제국주의자들에게. 그 당시 이제 서양 제국주의자들이란 그 국가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식민지 개척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뭡니까? 그런 거죠. 니들은 미개한 거니까 우리가 문명을 개화시켜 주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결국 뭡니까?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식민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국주의죠. 그게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그 한중일 삼국이 주자학적 질서가 붕괴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리학이죠. 주자학 다른 말로 바꾸면 성리학이죠. 성리학적 질서가 붕괴돼 버리고 서구의 어떤 그 근대 문명이라는 게 결국 유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에 한국적인 특수성인 어떠한 일제에 의한 한일합방으로 국가, 조선 국가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개화기 가사의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서구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문명의 어떤 충격이죠.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문학상의 양식을 우리가 이제 개화기 가사라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화기 가사의 종류는 뭐냐 그랬을 때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독립신문 등을 통해서 나타난 애국가류, 그 다음에 독립가류. 그러니까 애국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1896년에 독립신문이 발간되면서 결국 나라를 사랑하자는 게 뭡니까? 나라가 지금 그 시기에 민씨 세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외척 세력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거거든요. 나라를 말아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동 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동 김씨, 풍양조씨, 민씨 전부 외척 세력들 아닙니까? 외척 세력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삼정이 문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체제 자체가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정말 지식인들이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애국가류라든지 독립가류의 시가들을 창작해가지고 결국은 애국가류나 독립가류라는 게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바가 뭡니까? 자주국가 건설 아닙니까? 자주국가. 근대 신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부국강병을 이뤄내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 한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대한매일신보 등에 주로 나타난 사회등란이 있거든요. 그럼 사회등란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등이라는 이렇게 하죠. 신문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사회등이라는 그 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란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양반들은 뭘 올렸습니까? 상소를 올렸지 않습니까?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였죠. 그게 상소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그것에 변형된 형태가 바로 사회등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사회 부조리라든지 개선해야 될 것들을 일반 지식인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화기 가사의 한 형식으로서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의병들의 창의가죠. 창의가 그러니까 의병들이 그러니까 부른다는 겁니다. 그 창의가 창작을 해가지고 부르는 노래들이죠. 그러니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의가들을 불러가지고 민중들에게 독립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시가 형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부르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가 또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이제 체남선으로 대표되는 경부철도 노래, 6당 체남선이 이제 창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창가가 이제 경부철도 노래 같은 걸 보통 우리가 창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가는 원래 이제 일본에서 온 형식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온 형식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학교에서 이제 부르는 것들이었죠. 신식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창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신문물에 대한 계도와 계몽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창가 형태로 나왔던 거고 그것을 이제 육당 체남선이 이렇게 경부철도 노래와 같은 창가 형식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개화기 가사의 한 종류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년지 중심의 어떤 신시, 그러니까 새로운 신시 형태죠. 그게 해에게서 소년에게로 대표되는 신시, 새로운 시라는 거죠. 새로운 시 형식으로서 신시가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개화기 가사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의 애국과 독립가류,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에 있는 사회등란, 그 다음에 의병들에 의한 창의가, 그 다음에 창가, 육당 체남선으로 대표되는 창가, 그 다음에 해외기에서 소년에게로 대표되는 신시, 이런 형식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그 육당 체남선이 결국은 창가와 신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개화기에 이러한 운문 형식이 다양하게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다양하게 등장을 했는데 핵심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뭡니까? 노래죠, 노래. 노래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노래 형식으로 왜 나왔을까? 이런 거죠. 결국 여기 개화기이기 때문에 개화기의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민중 계몽에 있는 거거든요. 민중들에게 새로운 문물들을 소개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소개해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부국강병의 길로 가가지고 어떤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내용들 역시 민중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쪽으로 가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이 하나의 시가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기 시가의 특성 하면은 노래 형식을 띄어가지고 민중계몽의 하나의 쉬운 형식으로서 이것을 이룩해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창가와 개화가사, 개화기 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건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냐는 거죠. 의미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화가사라는 건 말 그대로 개화를 노래한 가사라는 거죠. 새로운 문물을 노래한 가사라는 거죠. 그게 개화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창가라는 것은 노래로 부르는 가사라는 겁니다. 노래로 부르는 가사. 그러니까 개화가사는 개화를 노래한 가사인 거고 창가는 노래로 부르는 가사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부르는 서양 곡조가 이 창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남선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부철도 노래와 같은 창가를 다소 창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창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본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 율조인 사사조의 형식을 버리고 7호조의 형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사조라는 것은 네 글자 네 글자고 7호조라는 것은 7글자 5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7호조의 형식을 가지고 창가를 창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시 창작에 있어서 형식적 요소로서 7호조가 한국에 많이 뿌리 내리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 가사라는 것은 상위 개념이죠. 상위 개념으로서 창가로 된 것들, 그 다음에 신시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아까 말했듯이 앞에 개화기 가사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애국가 독립가사류라든지 사회등란이라든지 창의가라든지 창가라든지 신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화기 가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개화기 가사, 개화가사는 완전히 다른 거죠. 개화기라는 시기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버림으로써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개화기 가사는 상위 개념이고 개화가사는 그 밑에 하위 종의 개념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창가와 더불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개화기 가사의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개화기 가사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좀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원래 이제 이 대학원 수업이라는 게 면대면으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식인데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면대면으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 이야기들을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를테면 개화 가사라든지 창가 이런 것들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들 어떠한 대표적인 노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건데 여기서는 그게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뭐 개화 가사라 여기 나와 있는 애국가류를 갖다 여기 지금 어, 내용들을 갖다 모두 막 이렇게 확 펼쳐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 과목 자체가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이기 때문에 현대문학이 한국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나와 있는지를 어떤 면으로 보면 사적인 그러니까 역사의 사자입니다. 그 사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쭉 시기별로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문학 형식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핵심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개화기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 애국가류가 있죠. 그래서 애국가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독립신문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자주독립 이런 말 그대로 그냥 애국가지 않습니까? 애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독립신문에 발표된 21편의 가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국신문, 황성신문 초기에 발표된 대부분의 창가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애국가류 그 부류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든지 다음에 자주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국가류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화가사류가 있죠. 개화가사류. 그래서 개화라는 새로운 서양의 문물들을 선 혹은 정의로 보게 되는 거죠. 서양의 어떤 근대 문물이라는 것이 선이면서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문명 개화를 통해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어떤 개화 가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서양 문물을 선전하거나 그 다음에 개화시키려는 계몽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로 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화기 가사의 노래체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는 거죠. 많은 분량들이. 그리고 신식학교의 어떤 학도가류라든지 운동가류, 그러니까 신식학교들을 이제 이를테면 우리 애국 지사들이라든지 혹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안에서의 어떤 학도가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운동가 또 역시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 안에 뭡니까? 개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개화 가사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사회등란에 있는 비판적인 가사들이죠. 그래서 가사를 사회 비판의 내용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뭐 이제 대표적인 어떤 계몽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생각들은 투쟁 중심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투쟁 중심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안창호, 도산 안창호는 뭡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새로운 부국강병을 이뤄내자. 이 준비론을 갖다 내세웠던 게 도산 안창호로 대표되는 그 부류였다면 여기 나와 있는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같은 부류들은 투쟁 중심이었죠. 우리가 국가를 찾기 위해서는 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내야 된다.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투쟁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이 신문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사회등란을 활용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발표하는 사회등란에 발표하는 이름들을 무기명으로 해버림으로써 고도의 정치성을 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이름으로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좀 더 과격하게 혹은 어떠한 그 정부를 갖다가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등란을 통한 비판적 가사류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의병들의 창의가가 있죠. 의병들 그러니까 1910년 이전 이후로 구별이 되는데요. 1910년 이전은 조선왕조의 반제도 그러니까 반국가적 제도의 잘못된 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1910년 이후에는 구국, 그러니까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창의가 내용 자체가 한일합방 전에는 뭡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 왕조의 부조리한 측면들을 갖다가 비판하는 형식으로 노래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910년 이후에는 이제 국가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국가가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뭡니까? 국가를 되찾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창의가의 형식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이 개화기 시가에서 특징적인 것들이 뭐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듯이 애국가류가 나왔고요. 개화가사류가 나왔고요. 사회 등란 있었고요. 창의가가 있었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바라보면 핵심은 뭡니까? 개화 시기에 어떻든 신문물을 제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루어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내자. 여기에 핵심이 맞춰 있었다는 거죠. 그게 특징이라면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주로 노래의 형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창작이 됐다는 거죠. 왜? 노래라는 형식이 바로 뭡니까? 민중들을 계도하고 계몽하는데 수월했기 때문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경부철도가를 보십시오. 경부철도가라는 것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 경부철도가 나아진 것을 갖다가 야 대단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경부철도라는 게 결국 철도가 놓아짐으로써 물류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선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루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신문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인류 문명의 발달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신문물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활 자체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신문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신문물을 설파하고 있었던 신진 학자들이라든지 혹은 신진 세력들은 결국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 쪽에 있죠. 일본 쪽에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지향했던 신문물이라는 것이 나중에 한일 합방이 돼버리니까 그게 서로 뭡니까? 거기 안에서 괴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신문물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루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국가가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드러내게 돼버리니까 이제 거기에서 지식인들이 좌절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지식인들의 어떤 좌절이라는 것들이 시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 지식인들이 좌절하는 그 시기에 나왔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개화기 가사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 내용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여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개화기 시가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랬을 때 좀 더 안에 이면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과연 개화기 가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이었는지 부국강병 아니었습니까? 부국강병을 통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왜?
조선 말에 오게 되면 그 외척 세력들이 앞서 제가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었냐면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원인이 됐던 게 바로 그 외척 세력들의 바로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깨부시겠다고 나왔던 흥선대원군이 결국 민씨 세력들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나서 또다시 외척 세력들이 발호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지식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라를 올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빨리 뭐 해야 됩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민중들을 계몽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깨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깨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쉬운 형식이 바로 노래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화기 시가가 노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만약에 면대면으로 앉았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을 건데 지금 이렇게 되지 않고 있기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최남선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